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urope Psychological and Neurophysiological Indicators of General and Food Specific Impulsivity in Children with Overweight and Obesity입니다. 해당 논문은 뉴트리언트 저널에 2018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9로 뉴트리션 앤 다이어테틱스 분야에서 상위 18.7%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과체중 혹은 비만 어린이와 정상 대조군의 뇌파 차이를 확인한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수십 년 동안 EEG나 fMRI를 기반으로 비만인의 뉴로널 베이시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충동성과 체중 사이의 연관성이 음식 섭취 증가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실제로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어린이와 성인은 식품 억제 및 간섭 결핍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문단은 휴식 상태 EEG, 즉 Resting State EEG를 통해서 충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서파대역의 증가가 ADH 및 충동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서파대역의 증가 및 알파대역의 감소를 가진 어린이들은 ADHD나 반사회적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현재까지 어린이의 체중 상태를 고려한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확인한 연구가 매우 적고, 그래서 해당 연구가 의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충동성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지표와 과체중 비만 아동과 정상 대조군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8에서 13세 어린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뉩니다. 이 실험군은 과체중 5명, 비만 7명의 어린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조군의 경우 22명의 정상체중 아동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의 그 몸무게 정보와 나이 정보 등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정리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는 먼저 아이들의 지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가 보고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뇌파 측정 후 5분의 휴식을 취한 후에 신경심리 검사를 실시했으며 아동의 섭식 장애나 정신동반 질환 등은 이 아동과 부모 1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아동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상적, 논리적 추론을 비언어적으로 평가하는 이 아래의 테스트를 사용해서 추정을 했고,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지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식생활 행동과 음식 접근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가 셀프 리포트 퀘스처너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식생활 설문지인 이 CBQ를 활용을 했는데 이 오른쪽의 그림이 CBQ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Enjoyment of Food와 Food Responsiveness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의 충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Strengths and Difficulties 퀘스처너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뇌파 측정을 위해서 이 19개의 두피 뇌파 전극과 EOG 채널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250Hz이며 화면의 픽세이션을 보면서 눈을 뜬 상태로 300초,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로 300초 동안 측정이 되었습니다. EO와 EC의 순서는 무작위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EEG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0.53에서 70Hz의 밴드패스 필터와 50Hz의 노치 필터를 적용을 했으며 오토매틱 얼티팩트 리젝션을 적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전압이 50 마이크로볼트보다 크거나 아니면 진폭이 100 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면 오토매틱하게 제어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필터링된 EEG 데이터는 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이 되었으며 이 추출된 대역별 주파수 대역별 절대파워는 이 전두엽, 센트럴,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으로 그룹화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음식에 대한 접근 및 회피 경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프로치 어보이던스 태스크인 AAT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다른 논문에서 참고로 가져온 그림인데 해당 연구랑 똑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같은 그림이 가로로 나올 수도 있고 세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가로로 나오는 경우에는 피험자가 마우스를 화면 아래로 이렇게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험자가 마우스를 화면 아래로 당기면 이 그림이 커지게 되는데 이 커지는 경우를 접근, 그러니까 어프로치 경우라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처럼 그림이 세로로 나오게 되면 마우스를 이 화면의 상단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위로 올렸을 때 그림이 작아지고 이 그림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 어보이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되는 사진 자극 같은 경우에는 고칼로리 음식, 저칼로리 음식, 그리고 프레전트 뉴트럴 자극과 이 보링 뉴트럴 자극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각 10장의 사진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AAT 점수는 이 반응 시작에 대한 그 평균 반응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고칼로리 사진이 하나가 가로로 나올 때가 있고 세로로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이 가로로 나오는 이 어프로치 시의 그 반응 시간과 세로로 나오는 어보이던스 시의 반응 시간을 빼서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벌룬 아날로그 리스크 태스크는 보상과 손실의 균형을 통해서 위험 감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그 태스크입니다. 이 피험자들은 버튼을 클릭해서 이 풍선 30개를 펌핑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클릭을 할 때마다 풍선이 더 부풀어 오르고 이 풍선이 터지는 특정 임계값까지 카운터에 해서 포인트가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풍선이 터지기 전에 만약에 피험자가 현금화를 결정을 하면 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누적된 포인트가 추가가 되고 풍선이 터지면 그 판에는 지금까지 얻은 점수를 모두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 태스크가 끝나면 수집된 포인트를 다양한 크기의 상품이나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감수 행동은 폭발하지 않은 풍선의 평균 펌프 수로 측정이 되었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 위험 감수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뉴로사이콜로지컬 태스크와 셀프 리포트 퀘스처너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AAT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프로치에서 어보이던스 그 반응 시간을 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체중 비만군의 경우에는 하이칼로리 푸드 사진에서 어보이던스 그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어보이던스가 더 컸었고 그리고 컨트롤군 같은 경우에는 고칼로리나 저칼로리에서 모두 이제 어프로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가지고 네, 이 정도로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벌룬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펌프 수가 이제 펌프질을 한 횟수가 과체중 비만군이 조금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포트 퀘스처너리의 경우에는 그 아동의 식습관을 평가하는 CEBQ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반응에서 모두 이제 그 과체중 비만군이 더 높은 것을 나타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이제 과체중군이 이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반응도 더 잘 한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눈을 감은 상태의 레스팅 스테이트 EEG 결과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이 델타 대역 같은 경우에는 퍼라이어털과 옥시피탈 영역에서 이 과체중 비만군의 델타 대역이 대조군에 비해서 더 활성화가 된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세타 대역 같은 경우에는 옥시피탈 영역에서
그 실험군에, 그러니까 과체중 비만군이 컨트롤군보다 더 세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알파 대역 같은 경우에는 뇌 전 영역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알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즈 오픈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스팅 스테이트 EEG와 이 식생활 그리고 충동성 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한 표입니다. 이 경우에는 EC 상태의 결과는 없었고 EO 상태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쪽의 색깔별로 이쪽은 델타, 노란색은 세타, 초록색은 알파, 그 보라색은 베타에 관한 결과입니다. 주로 확인을 해보면 이 식생활 푸드 인조이먼트에 대한 그런 평가 지표인 CEBQ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 코릴레이션 값이 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가 증가하면 이 CEBQ 점수도 증가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EBQ 점수가 증가하면 세타도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이제 CEBQ 점수가 증가를 하면 알파 대역은 감소를 하는, 그래서 방금 앞쪽에서 본 결과와 이제 경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의 경우에는 이 슬로우 밴드 액티비티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알파 밴드 액티비티가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ADHD 환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비만 및 과체중 아동들이 ADHD 환자와의 신경 유사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의 이 자제력 결핍은 ADHD 환자 혹은 이 externalizing behavior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와 같이 이 피질의 저각성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결과에서 AAT에서 저자들이 기대한 결과로는 이제 비만 및 과체중 아동들이 고칼로리 음식을 봤을 때 좀 더 반응 시간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서 선행 연구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 AAT 결과에서는 조금 관련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는 패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레스팅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체성분 지표와의 그런 관계성을 확인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좀 많았고, 그리고 저희 결과와 조금 부합하는 면이 있어서 이 해당 연구를 공부하고 참고하면 나중에 레퍼런스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부를 하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